이거는 저는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해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범죄 유형보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결과는 준비된 대응에서 나옵니다. 직접 이야기해 보시죠. 영웅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 촬영할 건가요? 오늘은 좀 특이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월드컵. 그러니까 무고라는 거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 내용일 것 같네요. 네네, 그쵸. 왜냐하면 실제로 성범죄로 고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뭐라도 막 하게 되잖아요. 카톡도 지우고 막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친구들한테 막 이런저런 조언도 얻고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본인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들을 하나씩 붙여보면서 저희가 진짜 더 위험한 행동이 뭔지 이걸 월드컵처럼 골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16강 카톡 삭제하기 vs 상대방한테 장문 사과문 보내기. 둘 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톡 삭제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무섭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혹시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일단 지우자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좀 다르게 봅니다. 왜 지웠지? 뭐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증거 없애려는 거 아닌가? 이런 프레임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삭제했다고 끝나는 시대도 아닙니다. 포렌식 통해서 복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우면 사라지니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왜 삭제했지? 이 행동 하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장문 사과문은요?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인정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문 사과는 뭐 감정적인 대응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사건 직후에 당황해서 보낸 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경우 중에 카톡 삭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삭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장문의 사과의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들보다 더 강력한 아예 자백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받은 판결들에서도 사건 이후에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톡 삭제도 좋진 않지만 이건 장문의 사과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문의 사과가 더 위험한 것으로 혼자 경찰서 가기 vs 조사 전에 인터넷 후기만 보기. 성범죄 사건은 첫 번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멘탈이 무너지게 돼요. 긴장하고 식은땀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원래 하려던 말도 꼬이고 괜히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날 술은 조금 마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긴장해서 뭐 사실 기억이 좀 애매하고 중간에 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말이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말들이 전부 이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건 방향이 완전 꼬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후기를 보는 건 정보를 습득한다 정도인데 혼자 경찰서 가는 건 진짜 사건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 억울하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은 긴장하게 되면 절대로 내가 평소처럼 진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서 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 혼자서 경찰서 가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할 때 기억이 안 난다 반복하기 vs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 수사기관은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진술의 구조나 일관성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왜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하면서 저런 식의 말만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반드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기억 안 난다, 이건 그 말 한마디로 사건이 결정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수사관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진술을 해도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시간이 더 경과했음에도 이제는 기억이 났다? 그 진술은 당연히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무죄를 다투려면은 당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힘든 싸움이 되는데 아예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은 무죄를 다툴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16강 네 번째, 상대방 욕하는 문자 보내기 vs 친구들 단톡방에서 사건 이야기하기. 아, 이거 진짜 현실적인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자애들끼리 있는 톡방에 있으면은 진짜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누군가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무섭고 혼자 버티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친구들 단톡방에 나 진짜 억울하다, 뭐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사건이 밖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톡방은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캡처가 되고 소문이 퍼지고 제3자 MSG 첨가되면서 내용까지 왜곡돼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귀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 이런 말 했죠? 하면서 단톡방에서 했던 말이 다시 진술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날 술 취했다,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친구들끼리 가볍게 했다가 나중에 진술 흐름이 꼬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한테 털어놓은 게 이게 그때 다시 증거처럼 이렇게 돌아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더 안 좋게 몰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이제 욕하는 문자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뭐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2차 가해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심할 경우에는 뭐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톡방은 사건이 외부로 퍼지는 구조 자체가 훨씬 위험합니다. 죄질 자체도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다면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친구들 단톡방에서 사건 이야기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6강 다섯 번째, 무조건 전면 부인하기 vs 말 바뀌는 진술하기. 보통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뭐 전부 사실 아닙니다, 뭐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면 부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랑 충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카톡, 위치 기록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도 계속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진술 전체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면 부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말 바꾸는 진술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결국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계속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면 부인이 위험한 것도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서 그거와 다를 경우에 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전면 부인하는 거나 말이 계속 바뀌는 거나 안 좋은 거는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예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키스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는 했는데 그게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수정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완전 다르게 봅니다. 왜 처음이랑 말이 다르지? 뭘 숨긴 거 아닌가? 분리해서 말을 바꾸는 건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사람 말 믿기 어렵다 이런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처음 진술의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는 말 바뀌는 진술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6강 여섯 번째,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기 vs CCTV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실제로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뭐 기억 단절, 뭐 부분 기억 소실 이런 경우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방어 논리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일단 기억 안 난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꼬일까봐. 예, 맞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리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술은 면죄부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동안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닌지 이런 방향으로 사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기억 안 난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질 수 있습니다. CCTV 없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CCTV 하나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남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카드 결제, 위치기록, 카톡, 통화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술집에 있는 CCTV들도 많고요. 그래서 증거 없겠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CCTV가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했다가 다른 기록들 때문에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 이 생각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16강 7번째, 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 돌리기 vs SNS 스토리에 저격글 올리기. 특히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SNS부터 켜는 분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요. 내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난 억울하다, 이걸 어딘가 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 감정으로 올린 글들이 나중에는 전부 이제 기록처럼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글이라든지 저격성 문구라든지 분노의 표현이라든지. 근데 그 글들이 캡처되고 다른데 퍼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뭐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24시간 지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 24시간 안에 캡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건 관련 글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다, 보복을 할 것 같다, 뭐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SNS에 올리는 것보다 피해자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인 접촉은 상대방을 직접 압박하는 구조처럼 보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오해 좀 풀어달라, 좋게 이야기해달라 이런 의도로 연락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접촉은 사건 자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원래 둘만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사건의 외부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 돌리기. 16강 마지막입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 다시 만나기 vs 합의금 얼마면 되냐라고 바로 물어보기. 실제로 당황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생각부터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좋게 끝내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이후에 다시 만나는 행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회유, 입막음, 압박, 협박 이런 프레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분위기는 피해자 쪽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가 인정돼서 심할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자, 없던 일로 하자, 좋게 끝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좋게 풀어보려고 만났다라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공포감이나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많이 하시는 게 합의금 얼마면 되냐 이걸 너무 빨리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초기부터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은 상대방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돈으로 막으려는 건가 일단 덮으려는 건가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얼마면 되냐, 돈 줄 테니까 끝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유죄를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은 합의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사건 직후에 감정이 큰 상태에서 무리하게 돈 이야기부터 꺼내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의금 얼마면 되냐 이 질문은 어차피 본인은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것 같고, 반면에 사건 직후에 직접 다시 만나려는 행동은 그 자체가 훨씬 위험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하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다시 만나기가 더 위험할 것 같네요. 8강 첫 번째입니다. 장문의 사과문 보내기 vs 혼자 경찰서 가기. 예, 어렵네요. 근데 전 여기서 혼자 경찰서 가기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는 것도 이제 물론 위험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사과했지, 뭐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아직 불안해서 그랬다, 별 생각 없이 했다 라고 해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뭐 남자분들 미안 라고 사과가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반면에 혼자서 경찰서 가는 건 사건의 시작점 자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모든 조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조사를 망칠 경우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억울함을 말할 기회는 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진술, 초기 대응, 진술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긴장해서 평소처럼 말을 못합니다. 수사관이 몰아가면 불리한 진술만 잔뜩 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결과로 말이 계속 바뀌고 신빙성 없는 진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과를 한 건 행동 하나의 문제인데 혼자서 경찰서 가는 건 사건 전체 흐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서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8강 두 번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반복하기 vs 친구들 단톡방에서 사건 이야기하기. 이거는 저는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톡방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물론 조사에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뭐 형사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무죄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실제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정말로 이제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건 당시 동선을 따라서 CCTV도 확인을 해보고 결제 내역도 확인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기억이 정말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무죄 주장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반복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8강 세 번째. 말 바뀌는 진술하기 vs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기. 이거는 둘 다 좋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말 바뀌는 진술이 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무죄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말이 바뀌는 진술을 한다는 거는 무죄를 계속 다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 바뀌는 진술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한 것 같네요. 성범죄 사건은 결국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근데 진술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수사관은 이 사람 말 믿기 어렵다 이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신빙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사실을 말해도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말 바뀌는 진술은 내가 직접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바뀌는 진술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8강 마지막입니다. 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 돌리기 vs 조사 전에 상대방 다시 만나기. 상대방 다시 만나기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인들에게 연락 돌리는 것도 물론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직접 만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2차 가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직접 만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강 첫 번째 시작할게요. 혼자 경찰서 가기 vs 기억 안 난다 반복하기. 일단 이거 너무 어려운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경찰서에 혼자 가서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사건은 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갈 경우에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무죄 다투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하지만 혼자서 갈 경우에 수사관의 디테일한 압박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 경찰서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4강 두 번째입니다. 말 바뀌는 진술하기 vs 조사 전에 상대방 다시 만나기. 저는 여기서도 말 바뀌는 진술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상대방 다시 만나는 거는 어떤 행동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 바뀌는 진술은 나의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해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불신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의 리스크보다 신빙성 붕괴가 훨씬 더 사건에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자, 결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추려졌는데요. 혼자 경찰서 가기 vs 말 바뀌는 진술하기. 저는 사실 이 두 개가 완전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말 바뀌는 진술은 물론 치명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위험한 건 혼자 경찰서 가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혼자 조사 들어가고 긴장해서 말 꼬이고 불필요한 설명 붙고 기억 애매하게 말하고 그 결과가 말 바뀌는 진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바뀌는 진술의 시작점 자체가 혼자 조사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수사관은 일단 피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 계속 들어오고 나는 긴장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그냥 조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말 바뀌는 진술은 분명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 경찰서 가는 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혼자서 절대 조사받으러 가지 마세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 우승은 혼자 경찰서 가기. 오늘 콘텐츠는 진짜 많은 분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